네, 인플레 시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저는 원자재가 금방 떠오르는데요. 오늘께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해외 투자 연구소장이신 이석진 소장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원자재 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담규 캐스터 먼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와 석탄, LNG 등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망 대란이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원자재에 대한 국내외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자재 장기 호황이 10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달 6일 원자재가 극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부분에서 수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미 연준의 긴축이 원자재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원유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가 원유 증산 방침을 이어가더라도 공급량이 폭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는데요. 3에서 6개월간은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권사의 의견도 보시죠. NH투자증권은 1분기에는 원자재 섹터와 관련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주도하는 원자재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인니발 석탄 쇼크 그리고 카자흐스탄 LNG 유혈 사태를 리스크로 꼽으면서 공급망 차질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소 1분기까지 석탄과 가스 등 전력용 원자재 가격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니발 쇼크 장기화 시 대체재인 아시아 LNG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러시아 사태가 지속되면 다시 유럽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1분기까지 유가 강세가 전망되고 에너지 원자재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국제 유가 전망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업계는 올해 유가 상승세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3월물은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88.8달러로 가장 높게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88달러,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5달러를 예상치로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글로벌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서 원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투자은행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지금까지 원자재에 대한 국내외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규 캐스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과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미국 연준이요 통화 정상화시킨 이후로 가장 눈에 띄는 게 에너지, 특히 뭐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원유, 니켈, 망간, 구리 이런 원자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금년에도 그런 현상 지속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예, 글로벌리 이제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나쁜 인플레이션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투자 수요가 오히려 금융 쪽에서 오히려 이런 원자재 쪽으로 흘러가는 예. 이런 추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원자재의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큰 그림에서 이제 경제 사이클을 보면은 예, 경기 사이클과 함께 여러 가지 자산 사이클이 있는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 채권과 주식 사이클에 이어서 경기 사이클 다음에 나타나는 이밤의 끝을 잡고 즉 그 경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예, 예.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봤을 때는 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미국에서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수요는 당분간 더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은 당분간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원자재 강세 흐름을 예측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자, 상반기까지 원자재 시장이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원자재 안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원자재군은 어디가 있을까요, 수장님?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최근에 보면은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즉 미국 소비자 물가가 3%에서 4% 정도 생각했었는데 6%대까지 올랐단 말이죠. 네. 보통 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베타를 보면은 원자재가 약 7에서 8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률 1%당 원자재 가격은 7%에서 한 8%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갑은 누구냐? 소위 물가가 오를 때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가장 필수 원자재로 여기는 것이 원유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유가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원자재 중에서는 원유 중심으로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물론 전 세계에서 어떤 일각입니다. 5%에서 10%가 지금 전기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기차가 만일에 더 확대가 된다면 네. 일각에서는 네네. 원유 가격이 다시 저유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죠. 예, 예. 이게 수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그런 스토리가 맞는 얘기긴 한데 네. 좀 먼 얘기죠. 아, 가령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전기차 스토리라는 게 2040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예. 전기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20%대, 30%대 이상 전기차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운송에서 차지하는 그 원유의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원유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쵸. 향후에는 결국 원유 수요의 감소가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먼 얘기죠. 사실 지금도 뭐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는 점유율로 봤을 때는 5%도 안 되는 5%도 안 상황인 되죠. 예. 거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뭐 6개월, 1년 단위로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예. 소위 주먹이 뭡니까? 주먹은 지금 공급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향후에 원유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이 원유 생산 기업들이 예. 앞서서 미리 선제적으로 생산 지출을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원유도 투자를 해야지만 생산이 증가할 건데 향후에 정부의 규제 때문에 미리 생산 지출을 줄이자. 이게 지금 또 원유 기업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예. 원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점증적인데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일시적으로 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을 예측하기는 네. 쉽지 않죠. 좀 먼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원자재 시장 쪽에서는 유가를 아무래도 좀 가장 유망한 원자재 쪽으로 꼽으셨고 네. 유가 하락이 전기차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유가와 함께 더불어서 금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최근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금 네네. 가격 상승도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플레이션 스토리에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긴축, 소위 미국의 금리 인상 스토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호재고 하나는 악재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네. 봐야 되냐면은 조삼모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약 후강이냐 전강 후약이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금리 인상 이슈가 먼저 나타나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뒤인 건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먼저고 금리 인상 이슈가 뒤인지에 따라서 금의 올해 그 흐름은 전강 후약이나 전약 후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전약 후강 쪽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네. 즉 상반기 쪽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소위 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인데 누구랑 경쟁하고 있냐면은 채권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보다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이자도 더 많이 나오고 더 유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금보다는 미국 채권이 더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값은 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금값이 좀 약보합 정도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이런 금리 인상 이슈가 결국에는 경기 둔화 우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금값이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미국 긴축과 금리 인상 이슈에서 금 역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제가 소장님께 또 디지털 금이라고 일컬어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일어났더니만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붕괴가 됐었어요. 일시적으로. 네네. 지금은 회복됐습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금과 비트코인 어떻게 비교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참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네. 그런 질문은 심치 않게 듣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네. 되게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 게 젊은 분들한테 여쭤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돈이 있으시면은 네. 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비트코인 사시겠습니까?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 사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고요. 예, 예. 그쵸. 좀 이제 연배가 있는 시니어 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믿을 수 없다. 당연히 맞아요. 금이 낫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상당히 세대에 따라서 극단적인 예, 차이가 크죠. 네.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계층 다 나름의 논리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역시 아무래도 원자재 쪽에 그 강의와 이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예. 금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을 섭렵하다 보니까 예.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걸까? 아, Why not 맞습니다. both?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산 배분이라는 건 결국에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봤을 때는 맞습니다. 뭐가 맞을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도 있겠지만은 달러의 강약세에 대한 이슈, 안전자산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대체 자산으로서 금도 가능하고 암호화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투자자의 어떤 의지대로 네. 뭐 금의 뭐 60%, 뭐 암호화폐 40%, 뭐 아니면 5대5 뭐 이런 식으로 네. 둘 다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라면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겠어요? 아무래도 네. 저는 약간 좀 시니어 쪽이죠. 네, 저는 그쪽으로? 예, 저 예. 같으면은 한 7대 3이나 한 8대 2 정도가 되지 않나. 예. 아니 제가 사실 소장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우리가 보통 최근에 플랫폼 주식이 한 뭐 40% 떨어졌기 때문에 사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비트코인은 8,200이 지금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셨던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자 금과 네. 비트코인을 네네. 저는 굉장히 지금 깊이 와닿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예, 뭐 충분히 일리 있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도 각광받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또 의견 적정히 좀 비율을 좀 나눠서 가져가 보자라는 또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 뭐 금, 원유,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렇게 저희가 따져봤는데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서 뭐 안 오르는 것이 없잖아요. 뭐 네. 니켈도 오르고 알루미늄도 오르고 철광석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네. 특히 좀 주목하고 계신 다른 원자재 쪽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원유 얘기하면서 전기차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전기차 스토리와 관련돼서는 주목할 만한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결국 전기차라는 게 발전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2차 전지가 그쵸.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럼 2차 전지는 뭐로 만들어지는 것인가라는 건데요. 결국 2차 전지가 리튬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LFP하고 NCM, NCA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이게 보통 양극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도 있을 것이고 생산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능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성능과 관련돼 있는 게 양극재인데 양극재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예요. 앞으로의 이 양극재는 결국에 니켈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NMC 뭐 611, 811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니켈의 비중을 60% 가져갈 것이냐, 80% 가져갈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감안한 여러 가지 성능을 감안해 보면은 니켈 비중을 90% 이상 가져가는 하이 니켈 시대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10년간 니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수요 증가율이 제일 높을 네. 수요량 전체가 한 10배 이상 증가할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니켈 가격이 왜 지금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1년 내 최고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니켈 하면은 과거에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만드는 원자재로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배터리를 만드는 원자재로서의 위치를 좀 더 굳건히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이 어떤 배터리 스토리를 믿는다면은 결국 니켈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해당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뭐 가장 니켈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인 브라질의 발레라는 기업도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직 기업화가 돼 있는 일본의 스미토모 금속 광산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한국 예. 같은 경우는 소위 그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네. 고려아연이 고려아연, 대표적인 네.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주목할 원자재 쪽으로는 또 니켈을 함께 꼽아주셨고 우리 기업이죠. 고려아연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의 소장이시죠. 이석진 소장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